안녕하세요. 저는 가족끼리 화목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느낀 40대 여자입니다. 세상엔 다양한 행복이 있지만 가족끼리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며 사이좋게 지낼 때 느끼는 행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되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가족 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철없는 저희 두 동서들이었습니다. 두 동서들을 시원하게 혼내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충청도에서 나고 자랐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같은 지역에 있는 공장의 구매팀에서 일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른 공장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참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결혼 전에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비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다 잘해주시더군요. 남편한텐 여동생 한 명과 남동생 두 명이 있었어요. 다들 다정한 성격이었는데 다 같이 밥을 먹던 중 셋째 예비 시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수님, 우리 형이랑 결혼하고 나서 혹시라도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형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젠 저도 직장 다니고 어엿하게 돈 벌고 있으니까 형님이랑 형수님이 힘드실 때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러자 이번엔 막내 예비 시동생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맞아요. 저희 형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희 형 어릴 때 공부도 잘했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형이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20살 되자마자 취업해서 저희 학비까지 다 대준 거예요. 게다가 학비뿐만이 아니라 자취방 월세도 내주고 생활비도 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시누이까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돈으로만 도와줄게? 우리한테 아빠 역할도 다 해줬잖아. 오빠가 나랑은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얼마나 어른스러웠는데. 솔직히 오빠가 우리 집 가장으로서 정말 큰 역할 많이 했지. 새언니, 우리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빠가 고른 여자니까 새언니도 정말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어요. 우리 이제 곧 가족이 될 거니까 사이좋게 지내봐요. 시댁하고 불화가 있는 집도 많은데 전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잘해주니 정말 좋았어요. 결혼 후에 첫 명절이 되었을 때도 가족들끼리 너무 화목해서 깜짝 놀랐답니다. 형수님, 저는 제가 전부 붙일 테니까 앉아서 쉬세요. 저희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많이 해봐서 잘하거든요. 에이, 그래도 제가 며느리인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여태까지 도련님들이 하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할게요.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까지 나서시더군요. 아니지. 그동안 자식들이 많이 도와줬으니 오늘은 우리 집의 제일 큰 어른인 내가 해야지. 며느라,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거 옆에서 구경이나 하거라. 내가 우리 아들이랑 예쁘게 잘 살라고 너랑 결혼시킨 거지. 일부려 먹으려고 결혼시킨 게 아니지 않니?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머님, 그럼 우리 다 같이 준비해요. 역할 나눠서 하나씩 맡아서 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우리 음식 빨리 준비하고 다 같이 커피 마시면서 수다라도 떨어요. 그렇게 저의 첫 명절은 정말 즐겁게 지나갔답니다. 저희 시누이는 참치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저보고 먹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시골에 살면서 참치회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시누이의 가게에 가서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아가씨, 참치회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요? 아니, 내 친구가 참치회를 먹으면 아이스크림처럼 입에서 싹 녹는다고 했거든요. 전 사실 그 말이 과장된 건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사실이었네요. 아니면 아가씨네 가게에서 먹는 참치회라서 더 맛있는 건가? 어머, 참치회를 아직도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으이그, 오빠. 여태까지 세연이한테 참치도 한 번 안 사주고 뭐 했어? 세연이, 서울이라 자주 오긴 힘들겠지만 올라올 일 있으면 저희 가게 들러서 꼭 드시고 가세요. 다음번엔 오빠 말고 친구분들이랑 오셔도 되고요. 진짜 그래도 돼요? 와, 내가 아가씨 덕분에 이런 고급 음식도 먹어보고 정말 고마워요. 다음엔 제가 친구들 데려와서 많이 팔아줄게요. 저는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아들도 하나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 좋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평생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쉬고 계셨는데 자꾸만 생활비를 벌겠다고 일을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서 편히 쉬시라니까 왜 자꾸 일을 찾아서 하세요? 자식들이 용돈도 드리는데 그걸로 취미생활도 하면서 여유 있게 지내시면 되죠. 그래도 그게 아니지. 내 자식들이 취직해서 힘들게 돈 벌고 있는데 애미가 돼서 어떻게 그 돈을 그냥 받아. 그리고 난 평생 동안 일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좀 쑤시고 영 힘들어서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게 싫었는데 아무래도 성격이 워낙 부지런하시다 보니 집에서 쉬는 게 적성이 안 맞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시어머니에게 삼계탕집을 하나 차려드렸습니다. 테이블이 8개 정도 들어가는 작은 가게였어요. 시어머니 혼자서 운영하시기엔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 고맙다면서 눈물까지 보이시더군요. 아이고, 너희들도 애 키우고 살려면 들어갈 돈이 많을 텐데 이렇게 식당까지 차려주고 너무 고맙구나. 며느라, 이게 다 네 덕이다. 세상에 남편이 떡하니 시어머니한테 가게 차려주겠다는데 그거 한 번에 이해해주는 며느리 별로 없거든. 내가 너희들 덕분에 이 나이에 너무나도 행복하구나. 정말 고맙다. 고마워. 사실 저희도 그렇게 돈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남편이랑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어 가게를 차려드릴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다고 모아둔 돈을 다 써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고 아들도 키워야 되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왜 이렇게 야속한지 남겨두었던 그 돈을 홀라당 뺏어가고 말더군요. 남편이 친한 친구한테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그 돈을 들고 날라버렸거든요. 돈도 돈이지만 배신감 때문에 남편이 그날 이후로 엄청 우울해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계속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아직 젊잖아. 열심히 일해서 다시 돈 벌면 되지. 나 좋은 옷도 필요 없고 좋은 집도 필요 없어. 그냥 당신이랑 우리 우주랑 셋이서 오순도순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기운 좀 내봐. 어? 시어머니도 남편이 친구한테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삼계탕 집을 정리해서라도 그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러지 마시라고 했죠.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 이미 해드린 가게를 뺏고 싶진 않아서요. 그래도 저랑 시어머니가 위로를 많이 해주니까 남편이 점점 기운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열심히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셋째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압구정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돈을 엄청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싸 보이는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동서보단 저를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그동안 가장 역할하면서 고생한 데다 시어머니한테 삼계탕 집도 차려드리고 최근에 사기까지 당한 걸 알아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시댁에 가면 저를 엄청 반겨주시고 맛있는 반찬도 저랑 남편한테 밀어주시더라고요. 그걸 본 동서가 입을 삐죽거리는 걸 목격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셋째 시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5살 된 저희 아들이 자꾸 목이 마르다고 하고 소변을 자주 보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에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일형 당뇨를 진단받고 말았습니다. 일형 당뇨는 소아당뇨라고도 많이 부르는 병인데
성인들이 많이 걸리는 이형 당뇨와는 다르게 췌장의 기능이 거의 없어서 관리가 힘든 병이라고 하더군요. 치료비도 비싼 건 물론이고 수시로 혈당도 체크하고 인슐린도 맞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왜 하필 우리 우주가 이런 병에 걸린 걸까? 나 우리 우주한테 바라는 건 건강하게 자라는 거 하나뿐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힘든 병을 우리 우주한테 내려주냔 말이야.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건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해서 울기까지 하시더군요. 아이고, 어쩌다가 우리 예쁜 손주한테 그런 큰 병이. 며느라, 이럴 때일수록 엄마인 네가 마음 굳게 먹어야 된다. 그 어린 것이 치료받느라 힘들 텐데 네가 엄마로서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 돼. 대신 너한테 내가 용기를 주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선 너를 어떻게든 도와주마. 돈은 못 주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겠다고 내 약속하마.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힘내서 저희 아들을 치료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다음 명절 때였어요.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말랐어? 우리 손주 돌보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보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너 몸보신 좀 시켜줘야겠어. 시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삼계탕을 손수 끓여주시더군요.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저한테 닭다리도 하나 뜯어주셨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고생 많이 하니까 닭다리 먼저 먹거라. 부족하면 다른 음식이라도 더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얘기해.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셋째 시동생이 봉투 하나를 남편한테 건네더군요. 형, 요즘에 많이 힘들지? 몇 푼 안 되지만 이거 우주 치료비에 좀 보탰어. 내가 가까이 살면 자주 들러서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멀리 살아서 이런 것밖에 도움을 줄 수가 없네. 뭐? 이런 걸 뭐하러 줘? 아니야,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너도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는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니? 아니야, 내가 힘들어봤자 형이 여태까지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얼른 받아. 그런데 한동안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저희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영수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형으로서 동생들한테 이런 못난 모습 보여주고 너희한테 괜히 부담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구나.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우주가 아픈 게 형 잘못도 아니잖아. 아무래도 내가 우리 우주를 잘못 키워서 그런 것 같아. 우리 우주한테도 그런 큰 병을 얻게 해서 너무 미안하고 장남이 돼서 우리 가족들한테 걱정이나 끼치고 명절에 분위기까지 이렇게 침울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형,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여태까지 형이 희생해서 우리 가족 이만큼 잘 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동생으로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뭘 이런 걸 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울지 말고 이 돈 받아서 치료비 했어. 나 형한테 해주는 거라면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아. 시동생과 남편은 부둥켜 안고선 계속 눈물을 흘리더군요. 지켜보던 저도 마음이 아파 눈물을 글썽이고 말았어요. 그 와중에 동서는 말도 없이 혼자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냥 바람이나 쐬려나 보다 싶어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뭐 필요한 게 있다고 하셔서 제가 사다 드리려고 잠깐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와보니 시대가 카페 테라스에서 동서가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동선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서가 저희 남편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애도 아니고 뭘 그런 걸 가지고 다 울어? 안 그래도 우리 남편이 맨날 아주버님이랑 형님 걱정하는 것도 꼴사나워 죽겠는데 다 큰 남자 둘이서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 보니까 나 아주 웃겨 죽는 줄 알았다니까?
아유, 장남이면 장남답게 굴어야지. 왜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나 몰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동서 앞으로 걸어가 휴대폰을 확 뺏어버렸습니다. 동서,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남편 보고 능력이 없어서 구질구질하다고? 안 그래도 안 좋은 일을 계속 연속으로 겪어서 힘든 사람한테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꼭 그렇게 욕을 해야겠어? 형님, 그게 아니라요. 그냥 친구랑 통화하다가 친구가 먼저 시댁욕을 하길래 저도 맞장구 쳐줄 겸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제가 설마 진짜로 아주버님을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럼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는데? 동서 이러는 거 서방님도 알아? 내가 확 서방님한테 말해버릴까? 그건 안 돼요. 저희 남편 아주버님이랑 형수님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들고 나서는 사람인데 제가 전화로 욕했다고 얘기하시면 저 진짜 큰일 난단 말이에요. 저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딱 용서해 주세요. 동서, 내가 이번엔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번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동서를 끌고 시댁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따끔하게 말을 해서 그런지 동선 그날 이후로 대놓고 저와 남편을 무시하진 않더라고요. 그때 일은 너무 괘씸했지만 그래도 조심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일단 두고 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셋째 동서가 낳은 딸의 돌잔치가 되었어요. 저는 나름 아침부터 머리도 손질하고 예쁘게 꾸미고 갔답니다. 그런데 셋째 동서가 절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명색이 저희 집안에서 어머님 다음으로 대장이신데 머리가 그게 뭐예요? 왜? 내 머리가 어때서? 나름 집에서 손질해 본 건데 그렇게 별론가? 아무래도 형님이 손재주가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지 말고 저희 미용실에 한번 오세요. 제가 머리 예쁘게 해드릴게요. 동선 꼭 자기네 미용실에 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전 동선의 미용실에 구경도 갈 겸 한번 찾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동네 미용실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갔는데 가보니 직원들도 많고 인테리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미용실 의자에 앉으니까 동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세요? 아니, 동서가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줘. 난 머리 스타일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서. 아, 그래요? 그럼 저만 믿으세요, 형님. 제가 실력 발휘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동서는 제 머리를 열심히 만졌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머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예쁘게 해준다더니 무슨 6, 70년대 폭탄머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동서, 머리가 이게 뭐야? 예쁘게 해준다면서. 네, 예쁘게 해드렸잖아요. 형님한테 아주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리고 이게 방금 파마한 거라 좀 뽀글뽀글해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다 예쁘게 펴지는 머리예요. 원래 파마라는 게 당일날은 훨씬 더 뽀글뽀글해 보이는 게 당연하니까 저는 동서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간 순간 저는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선 아무리 비싸도 5만 원이면 할 것 같은 머리인데 세상에나 영수증에 5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동서, 가격이 이게 맞아? 공 하나 더 붙인 거 아니야? 진짜로 50만 원이라고? 네, 제가 형님한테 해드린 펌이 특수펌이라서 좀 비싸거든요. 그리고 클리닉도 좋은 걸로 넣었어요. 그래도 이거 제가 엄청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압구정에 있는 다른 미용실 가시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실걸요? 아이고, 파마 한 번 했다가 아주 지 거덜나겠네. 알았어. 이미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저는 너무 큰 지출에 가슴이 쓰렸지만 미용실 가격표를 확인해 보니 원래 이렇게 비싼 것 같더라고요. 비싼 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해달라고 한 제 잘못도 있으니 그냥 결제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동서가 그렇게 돈을 잘 번다더니 이렇게 가격이 비싸서 잘 버는 거였나 봐요. 그리고 얼마 후 막내 시동생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막내 동서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는데 셋째 동서랑 둘이 쿵짝이 잘 맞더라고요.
막내 시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 시댁에 모였는데 셋째 동서가 막내 동서한테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동서, 대기업 다니면 월급 얼마나 받아? 막 보너스 받으면 그걸로 차도 사고 한다며?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대기업이 괜히 대기업인가요? 그만큼 많이 주니까 대기업이죠. 그나저나 작은 형님도 압구정에서 미용실 하시는 거면 매출이 상당하시겠는데요? 떼돈 버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뭐 떼돈까지는 아니고 그냥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을 정도로 버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이 명품 목걸이도 하나 질렀잖아. 동선 돈 잘 버니까 명품도 잘 알겠네. 우리 형님은 이런 거 하나도 몰라서 대화가 영 안 되거든. 그러고 보니 큰형님은 중소기업 다니신다면서요? 거긴 월급 얼마나 줘요? 막내 동서가 갑자기 저한테 월급을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야 뭐 동서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버는 거지 뭐. 에이, 거기 직원도 몇 명 없을 텐데 벌어봤자 뭘 얼마나 번다고 그래요. 괜히 저랑 작은 형님이 돈 잘 버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쵸? 막내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먹고 살 만큼 버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내가 무슨 거짓말이라도 하는 줄 알아? 동서들이야 명품 좋아하고 사치하니까 내 월급 가지고 부족할지 몰라도 난 알뜰하게 쓰는 스타일이라 이걸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월급 가지고 잘난 척 하지 말고 말 좀 예쁘게 해. 알았어? 하지만 돈 잘 버는 동서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저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다 같이 외식을 한다고 해서 남편이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밥도 맛있게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다 먹고 나가는 길에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 장남이니까 제가 계산하려고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때 막내 동서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님, 설마 형님이 계산하시려고요? 집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만면일이라고 되도 않은 자존심 세우시는 거예요? 그거 사치예요, 사치. 그냥 오늘 밥값은 제가 낼게요. 저 대기업 다니는 거 아시죠? 저 이번에 보너스 두둑하게 받았거든요. 형님네 회사는 보너스 같은 것도 없죠? 막내 동선 술만 먹으면 막말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막내 시동생이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형수님한테 그딴 막말을 해? 참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솔직히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버는 돈 합쳐봤자 얼마 안 될 텐데 돈 잘 버는 내가 내면 되는 거잖아. 우리한텐 이까지 몇십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질구질하게 사는 형님한텐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너 지금 어따 대고 형님한테 막말이야? 막내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네 형님 무시하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 형님이 힘드시니까 제가 돈을 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제 형님을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무시한 게 아니면 뭐야. 형님이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윗사람이면 공경할 줄 알아야지. 집안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 집안이 홀랑 무너지는 거야. 아무튼 난 너희들이 우리 큰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는 꼴 절대 못 본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자 막내 동선 알겠다고 대답하며 시무룩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 막내 동서가 조금 자중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어머니의 칠순잔치가 되었어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을 사회자로 섭외하고 가까운 지인들도 초대해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박성심 여사님 칠순잔치 시작하겠습니다.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다들 기뻐서 환호를 했습니다. 사회자는 시어머니한테 마이크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늘 주인공이신 박성심 여사님께서 노래 한 곡 불러주시는 거 어떠신가요? 다들 원하시죠? 아이고, 자식분들께서 어머님 노래 한 곡 꼭 듣고 싶답니다. 에휴, 아이 노래 무슨 노래야. 민망하게 시리.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붙잡고 신나게 노래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다들 춤까지 추며 놀고
시댁 식구들도 전부 한 번씩 나와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한창 재미있게 놀던 중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내가 우리 큰며느리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네. 큰애야, 너도 노래 한 곡 불러봐라. 네? 제가요? 저 아는 노래도 없는데.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부르면 되지. 자, 얼른 이 마이크 받아. 저는 아는 노래가 없어서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그러던 중 예전에 감명깊게 들었던 노래 하나가 떠오르더군요. 그건 바로 장윤정의 초혼이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붙잡고 노래를 시작했답니다.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신나게 노는 분위기에서 잔잔한 트로트를 불러서 그런 걸까요? 동서들이 똥 씹은 표정을 하더군요. 노래를 끝내고 다시 자리에 앉으니 셋째 동서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형님, 칙칙하게 노래가 그게 뭐예요? 이런 날엔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흔들어 제껴야죠. 하여튼 분위기 초치는데 뭐 있으시다니까? 동선 그렇게 말하고선 고개를 휙 돌리고 술만 마시더군요. 그렇게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지인들은 다 먼저 가고 저희 가족들만 남았어요. 그때 셋째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돈 봉투를 하나 드리더군요. 어머님, 이거 용돈이에요. 한번 열어보세요. 저희 동서하고 연락해서 각자 500만 원씩으로 금액 맞췄어요. 저는 그 금액을 듣고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저희가 준비한 용돈은 그 돈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50만 원이었거든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돈도 없고 대출도 있어 준비할 수 있는 돈이 그게 최선이었는데 너무 비교되는 것 같아 민망하더라고요. 이윽고 막내 동서도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시어머니께 드리고 저도 제가 준비한 50만 원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셋째 동서가 시비를 걸더라고요. 형님, 돈 봉투가 왜 이렇게 얇아요? 딱 보니까 30만 원 아니면 뭐 50만 원 했겠구만. 형님은 어머님이 이 나이까지 식구들 다 힘들게 키우셨는데 너무 성의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적어도 500만 원 정도는 해드려야죠. 아유, 아무리 없이 산다지만 진짜 너무하시네. 그러자 이번엔 막내 동서까지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그렇게 능력 없는 것도 죄예요, 죄.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 형님 자리 내놓으세요. 차라리 막내인 제가 형님 할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쾅 하고 내려치시더니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너희들 지금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그 개똥 같은 소리 집어치우지 못해? 왜요? 저희가 뭘 어쨌다고요. 솔직히 맞는 말 한 거잖아요. 큰형님이 맏며느리로서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꼴랑 50만 원이 뭐예요? 저희가 형님한테 배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식당도 저희가 돈 모아서 예약한 거거든요. 어머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셨는지 완전히 눈이 돌아버리셨어요. 신고 계시던 고무신을 한 짝씩 벗어서 두 동서들한테 던지시더군요. 이 못된 것들아, 그만하라고 했지? 너희들 언제까지 돈돈거릴 거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누구 덕인 줄 알아? 영수 너 어디 말해봐. 너 대학 누가 보내줬어? 너 공부할 때 책값이며 뭐며 다 누가 내줬어? 그리고 영철이 너도 어디 말해봐. 너도 대학 누가 보내줬는지 말해보라고. 너 대학 다니면서 자취할 때 그 월세 다 누가 내줬어? 생활비 누가 내줬냐고. 너희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집 가장 역할 누가 했는지 알아 몰라. 그러자 셋째 시동생이 얼굴이 시뻘개져선 셋째 동서한테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 당장 우리 형수님한테 사과해. 형이랑 형수님이 우리 집안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딴 소리 짓거릴 수가 있어? 당장 사과 안 해? 그러자 이번엔 막내 시동생까지 나서더군요. 내가 언젠간 이 사단이 날 줄 알았어. 저런 것도 마누라라고 데리고 살고 있는 내가 미쳤지. 내가 우리 형이랑 형수님한테 잘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어?
당신 당장 형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 왜 그래? 어머님도 그렇고 작은 아주버님이랑 당신까지 왜 다들 난리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빽 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희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안 되겠구나. 너희들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삼계탕 집도 누가 얻어준 줄 알아? 우리 큰아들이 얻어준 거야. 평생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한테 다 퍼주고 하나뿐인 아들은 병에 걸려 아프고 친구한테 사기까지 당해서 지금 잠깐 힘든 건데 감히 너네끼리 돈 가지고 사람을 무시해?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 이딴 돈 봉투 필요 없다. 너희들이 주는 돈은 받고 싶지도 않아. 잔치고 뭐고 그냥 집에 가버리련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밖으로 휙 나가버리셨어요. 그러자 시누이도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올케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좋은 날에 굳이 이렇게 분위기를 망쳐놔야겠어? 우리 오빠랑 새언니가 우리 집에 얼마나 잘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이윽고 저희 남편도 한마디 하더군요. 재수 씨들 진짜 너무하네요. 내가 내 동생들 봐서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영수, 영철이 너희들 여자 보는 눈이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어떻게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들을 마누라로 들여? 너희들 앞으로 우리한테 사과하기 전까지 아는 척도 하지 마. 알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제 손을 끌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저는 이 좋은 날 우리 때문에 괜히 싸움이 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막내 시동생이 짐을 싸서 시댁에 아예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그것 때문에 막내 동서가 시댁에 찾아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날 너무 심했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제발 이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의가 저랑 안 살겠대요. 술만 먹으면 진상이라서 저랑 못 살겠대요. 여보, 그렇다고 이렇게 짐 싸들고 와버리면 어떡해.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자 막내 시동생은 동서에게 버럭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내가 말했지? 난 당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도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우리 가족 이간질 시키고 함부로 대하면 못 참는다고 몇 번 경고했어. 내가 당신하고 5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 그래, 당신 대기업 들어가서 잘난 거 알아. 그 대기업 들어가자고 열심히 노력했겠지. 그런데 그거 알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각자 그 위치까지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거야. 당신이 대기업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그렇다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나 혼자 자는 거 무서워하는 거 알면서. 그런데 더 웃긴 건 따로 있었어요. 막내 시동생뿐 아니라 셋째 시동생까지도 똑같이 짐을 싸들고 시댁에 들어갔다네요. 셋째 동서도 마찬가지로 시댁에 찾아와 애 혼자 키우기 힘들다며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제발 나 좀 용서해주라. 진짜로 나랑 이혼할 거 아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면 되겠어? 당신이 사과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나한테 무릎을 꿇어? 당신이 그렇게 용서받고 싶으면 우리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 아무래도 우리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자 시어머니는 두 동서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용서받고 싶다면 당장 충청도에 내려와서 너희 형님한테 사인 받고 오거라. 너희들 용서한다는 사인 받고 오면 내가 두 아들들한테 이혼은 없던 일로 하라고 하마. 사인이요? 그냥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전화는 안 돼. 너희들은 용서받고 싶다면서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직접 내려가서 사인 받고 와. 알고 보니 시동생들이 마누라 교육을 단단히 시키기 위해 둘이 짜고 이런 일을 벌인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 내용을 다 들어서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동서들이 저희 집에 내려왔어요. 뭐야, 왜 둘이 같이 우리 집에 찾아와? 형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형님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사과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저희 사과 좀 받아주세요. 네? 참나. 왜 갑자기 찾아와서 친한 척이야? 셋째 동선 유명한 미용실 원장이고 막내 동선 대기업 다니잖아. 겨우 중소기업 공장이나 다니는 나 같은 천한 사람이랑 대화가 되겠어? 형님, 형님이 천하다니요. 저희 진짜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형님. 형님, 제가 형님 드리고 싶어서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최신식 고데기거든요. 형님 그때 저희 미용실에서 50만 원이나 쓰셨죠. 이거 쓰시면 그렇게 돈 안 들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받아주세요. 그러자 이번엔 막내 동서가 저한테 쇼핑백 하나를 내밀더군요. 형님, 저도 저희 회사 화장품 가지고 왔어요. 형님 이거 바르시면 잡티도 가려지고 얼굴도 훨씬 더 예뻐 보일 거예요. 제가 형님 얼굴을 보면서 예전부터 생각했었는데 얼굴도 갸름하고 이목구비도 뚜렷하신 게 솔직히 안 꾸며서 그렇지 꾸미면 되게 예쁜 얼굴이에요. 그쵸, 작은 형님? 맞아요, 형님. 형님 완전히 쌩얼 미인이세요. 저희가 이렇게 두껍게 화장하고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다녀서 그렇지 솔직히 형님이 작정하고 꾸미시면 저희 같은 것들은 형님 발끝에도 못 따라간다고요. 다들 갑자기 왜 이래? 원래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아주 오글거려 죽겠으니까. 에이, 형님 왜 그러세요? 저희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희 진짜 앞으로 형님한테 잘할게요. 그동안 저희 반성 많이 했단 말이에요. 동서들은 저한테 앵겨붙으며 계속 애교를 부리더군요. 솔직히 괘씸하긴 했지만 그래도 용서받겠다고 멀리까지 찾아왔는데 밥이라도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동서들 밥은 먹었어? 설마 여기까지 오면서 밥 한 끼도 안 먹고 내려온 건 아니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밥 안 먹어서 배고파요. 아유, 다 큰 성인들이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으면 어떡해. 기다려봐. 이왕 온 김에 밥이라도 먹고 가든가. 저는 부엌으로 가서 청국장을 구수하게 끓여 동서들한테 밥을 차려줬어요. 동서들은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감탄을 하더라고요. 형님, 청국장이 원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저 이러다가 밥을 세 공기는 먹을 것 같아요. 아유, 또 오바하네. 맛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봐. 여기 왜 온 거야? 그러자 동서들은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게 사실 저희 남편들이 다 가출해서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희 같이 술 먹고 진상 부리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막말이나 하는 여자랑은 못 살겠대요. 아유, 그럼 그렇지. 그렇게 착한 서방님들이 동서들이랑 꽤 오래 산다 했어. 그래서 서방님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다고 생각해? 그건 저희가 어머님 칠순잔치 때 너무 실수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술 끊으려고요. 아무래도 술이 왼수인가 봐요. 동서들은 그렇게 말하고선 눈물을 훌쩍이더군요.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너무 못나고 괘씸했지만 그래도 지금만큼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동서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동서들, 내가 동서들보다 먼저 시집 와서 하는 말인데 우린 시집 정말 잘 온 거야. 난 내 남편도 존경스럽고 서방님들이랑 아가씨도 존경스러워.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형제들끼리 이렇게 우애 좋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딨어. 이게 다 어머님이 그렇게 키우신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집안에 시집가서 며느리까지 이렇게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면 되겠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형님, 저희도 서운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맨날 형님 칭찬만 하고 어머님도 형님만 더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님 저 올 땐 왔니?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하시는데 형님이 올 땐 "아이고 우리 예쁜 큰며느리 왔구나." 하면서 반겨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어머님이 형님만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질투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얘기 듣고 보니까 어머님이 왜 그렇게 형님을 더 챙겨주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전 저희 남편이 아주버님한테서 도움 많이 받았다고 듣긴 했는데 학비도 내주고 생활비까지 다 내주신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가장 역할까지 하시고
어머님 삼계탕 집도 차려드렸다면서요? 그런 줄 알았으면 형님한테 그렇게 막대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형님. 아유, 누가 뭘 해준 걸 하나하나 따지기보단 지금이 더 중요한 거잖아. 얘기 들어보니까 동서들이 질투가 나서 나한테 그랬던 것 같네. 사실 나도 어머님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 그런데 어머님이 나랑 내 남편한테 미안한 게 있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젠 다들 오해 풀었으니까 질투 같은 건 하지 말고 잘 지낼 수 있잖아. 나도 동서들하고 피곤하게 싸우고 싶지 않아. 동서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다고. 형님, 그럼 저희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막말을 많이 했는데도 정말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눈 한 번 딱 감고 이번엔 용서해 줄게. 으이구, 그렇게 질투가 났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왜 기분 나쁜 말을 해서 서로 감정만 상하게 만들어. 아무튼 오늘 이렇게 화해하기로 했으니까 여자들끼리 소주나 한잔 하자고. 그렇게 전 동서들을 용서하기로 하고 간단한 안주에 소주를 한 잔씩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질투에 눈이 멀어 얄미운 행동만 하던 동서들이었는데 막상 편하게 마음 터놓고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한창 술을 마시며 얘기하고 있는데 막내 동서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형님, 저 사실 형님 존경해요. 여태까지 질투나서 말은 좀 재수없게 했지만 솔직히 형님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며느리잖아요. 요리도 잘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어머님한테도 엄청 잘하시는 게 너무 완벽해서 질투났다고요. 그래서 괜히 돈으로 추잡하게 흠잡은 거예요. 저 진짜 못났죠? 형님, 저도 진짜 못난 사람이에요. 저 사실 형님이 그때 저희 미용실에 오셨을 때 일부러 덤탱이 씌운 거예요. 그런데 그 돈 제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너무 죄송했어요. 아유, 됐어. 내가 동서 미용실에 화분 하나 선물도 못했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 대신 다음에 또 머리하러 가면 그땐 폭탄머리 말고 예쁜 머리 해줘야 돼. 알겠지? 아이, 당연하죠. 제가 형님을 완전히 여신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참, 어머님이 형님한테 사인 받아오라고 하셨는데 사인 말고 그냥 영상통화나 할까요? 셋째 동서는 휴대폰을 들더니 시어머니한테 영상통화를 걸더군요. 몇 번의 통화 연결음 끝에 시어머니가 영상통화를 받으셨어요. 어머님, 저희 보세요. 저희 진짜 사이 좋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내 눈에 흙이 들어갔나? 너희 지금 사이좋게 어깨 동무하고 있는 거냐? 네, 맞아요. 저희 오늘 오해 다 풀었어요. 어머님, 저희 되게 예쁘죠? 뭐야, 다들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뒤에 그 소주잔은 또 뭐고? 너희 지금 술 마셨냐? 네, 술 한잔 했어요. 형님이 여자들끼리 소주 한잔 하자고 하셔서요. 이것들이, 아, 너희 또 술 먹고 실수하려고 그러지? 아이, 아니에요. 이제 안 그래요. 지금까지 형님이 질투나서 그랬는데, 이제 절대 안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그래서 여자끼리 소주 한잔 하고 있는 거라고? 너희들 진짜 나쁘다, 나빠. 아주 못된 며느리들이야. 네? 왜요? 난 여자 아니냐? 나도 끼워줘야지. 치사하게 나만 빼고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노는 거야? 그렇네요. 어머님도 같이 끼워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생각이 짧았네요. 다음엔 꼭 어머님까지 여자 넷이서 재밌게 놀아요. 질투하는 듯이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와 동서들은 모두 웃음을 빵 터트리고 말았어요. 동서들이랑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어본 게 처음이라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우리 새 며느리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분이 좋구나. 큰애야, 너 동서들 용서한 거 맞지? 네, 맞아요, 어머님. 제가 그래도 맏며느리인데 마음 크게 써야죠. 동서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애교까지 부리는데 제가 어떻게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 잘 됐다. 이제 네 동서들이 네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난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누가 지금 당장 일확천금을 준다고 해도 필요 없어. 난 그런 돈보단 이렇게 형제들끼리 우애 있고 며느리끼리 잘 지내는 모습이 훨씬 좋단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제가 맏며느리로서 동서들 잘 이끌고 화목한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노력할게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바람에 저와 동서들도 한바탕 눈물바람이 되어버렸답니다. 뒤늦게 외출했다가 돌아온 남편도 동서들이랑 화해를 하고 즐겁게 수다를 떨었어요. 시동생들의 작전이 아주 대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결국 그날은 동서들이 저희 집에서 자고 가고 시동생들도 다시 짐을 챙겨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동서들은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올해 설날 시댁에 다 같이 모였는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알아서 척척 하는 거 있죠? 형님, 앉아서 좀 쉬세요. 그동안 형님이 주도적으로 명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오늘은 저랑 작은 형님이 알아서 다 할게요. 작은 형님이 전 부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 설거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신우이가 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야, 우리 올케들 아주 사람 다 됐네. 우리 집에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 같다. 아이고, 좋다. 이 찬 내가 우리 참치집에서 다 쏜다. 그날 저와 시댁 식구들은 신우이의 참치집에 가서 그 비싼 참치를 마음껏 먹었답니다. 예전엔 동서들이 얄미운 행동만 해서 시댁에 갈 때마다 사소한 충돌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이젠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이탈리아의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저는 요즘 천국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죽을 때까지 천국에 온 듯한 이 행복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작은 오해로 인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깊게 대화를 나누고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 간의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니까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빠를 둔 40대 여자입니다. 그 사람은 제 친부가 아니라 바로 제 이모부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이모와 이모부 손에 자랐거든요. 그런 이모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진 듯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제 마음에 비수를 쑥쑥 꽂아 넣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시모였죠.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화가 났던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친부의 얼굴조차 모릅니다. 엄마는 제 아빠라는 사람과 저를 낳자마자 이혼해 버렸다더군요. 나중에 커서 이모에게 듣기로 제 아빠라는 사람은 그렇게 술만 마시면 엄마를 괴롭혀대고 일도 하지 않던 한량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혼자 식당을 하며 저를 키워주셨던 엄만 제 나이 8살에 그만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셨죠. 그때 외가집 식구들은 모두 난리가 났었어요. 불쌍한 우리 손녀. 아빠도 없는데 엄마까지 잃으면 어찌 사누. 이 할미 몸이 아파서 돌봐주지도 못하는데. 시골에서 혼자 사시던 외할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그런데 평소 제게 잘해줬던 엄마의 오빠인 두 외삼촌은 엄마가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곤 저를 피하더군요. 자신들이 저를 키워줘야 할까봐 말입니다. 그런 외삼촌들을 나무라고 절 챙겨줬던 사람은 바로 엄마의 동생이었던 이모와 그 배우자인 이모부였죠.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진 지 9일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저는 이모와 이모부 집에서 살게 됐어요. 불임 문제로 자식이 없던 두 분은 모두가 다 저를 외면했을 때 그렇게 저를 걷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두 분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엄마 잃은 상처를 치유하며 성장했어요. 이모도 이모지만 이모부는 따지고 보면 피도 안 통한 남인절 아주 많이 아껴주셨죠. 개인 택시를 운전하던 이모분, 제가 방학일 때 심심해할 저를 위해 저를 조수석에 태우고 일을 하러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이모도 직장에 다니던 분이라 집엔 저 혼자 남아있어 했거든요. 현이야, 여기 앞자리에 타. 뒷자리엔 손님 탈 거니까 얌전히 있어야 돼. 알았지? 저는 그렇게 이모부의 택시를 타며 이곳저곳 서울 풍경도 구경하고 운전하는 이모부를 관찰하기도 했어요. 손님들은 간혹 저를 보며 놀라기도 했죠. 뭐야, 이미 손님이 있었어요? 어린애네. 이 애는 손님이 아니고요. 제 조카예요. 애가 심심해서 제가 좀 놀아주려고 태웠습니다. 그래요? 기사님 참 훌륭하시네. 자식도 아닌 조카랑도 이렇게 놀아주시고. 그분은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겠지만 사실 전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식이 아닌 조카라는 말이 새삼 제가 고아라는 걸 상기시켜 주었거든요. 또한 그 손님처럼 모든 손님들이 저라는 존재를 이해해 주던 것도 아니었어요. 난 앞자리 타고 싶은데 뭐예요? 무슨 택시가 이래요? 손님만 태워야지. 나 그냥 내릴래요. 저는 저 때문에 손님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이모부에게 많이 죄송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제가 방해가 되면 언젠간 이모부가 절 싫어하게 될 것만 같아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전 풀죽은 목소리로 집에 들어와 이모부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모부, 저 그냥 다음부터는 안 탈게요. 이모부 일하시는데 제가 너무 방해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모부 딸도 아닌데 이렇게 피해 끼쳐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이모부가 절 미워하기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다. 괜찮어. 물론 손님들도 중요하지만 이모부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현이 너야. 나도 네 이모도 널 조카라고 부르지만 현이 너도 알지? 넌 우리 자식이나 마찬가지라는 거.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니? 이모부는 울먹이는 제게 꼭 엄마나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퇴근한 이모는 그날 일을 이모부에게서 들으셨는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던 제 옆에 조용히 누워 저를 안아주시더군요. 우리 현이 오늘은 이모랑 이렇게 안고 잘까? 이모 오늘 일하느라 너무 피곤했는데 우리 조카한테 이렇게 힘 좀 얻고 싶어서 그래. 현이야, 이모랑 이모분 항상 이렇게 옆에서 현이를 지켜줄 거야. 넌 우리 자식이니까. 이모와 이모분 그렇게 항상 저를 친자식처럼 위하고 아껴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가끔은 잘못해서 두 분께 혼돈하고 친부모 자식 지간처럼 가끔은 투덕거리기도 하며 두 분의 진짜 자식처럼 자랐죠. 여보, 나 립스틱 이 색이나 저게나? 당신도 참, 왜 현이 졸업식인데 당신이 더 꾸미고 치장하고 호들갑이야? 그러는 당신도 거울 앞에 서서 비킬 줄을 모르잖아. 다 똑같아 보이는 셔츠 가지고 몇 번을 갈아입더니 이제 넥타이 가지고 씨름 중이야? 아, 우리 오늘 졸업식 끝나면 오랜만에 가족 사진 찍을 거잖아. 당연히 신경을 써야지. 피차 마찬가지네요, 뭐.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우린 제가 고등학생 때 이후로 오랜만에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때 그 사진은 이모의 집안에 아직도 커다랗게 걸려있죠. 우린 사진을 찍고 그날 밖에서 한우로 외식도 했는데 그때 이모부는 헛기침을 하며 제게 손편지를 건네주시더군요. 그 편지를 읽어본 전 마음이 벅차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현이야, 이모부야. 오랜 학창시절의 첫 시작인 국민학교 1학년 때 우리 품으로 와준 네가 어느덧 이렇게 성인이 되어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구나.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우리 품에 안겨 울다 잠들던 네 모습이 마치 어제 본 듯 생생하건만 빠르게 커버린 널 보면 조금 아쉽기도 하단다. 언젠가 네가 시집을 가서 우리 품을 떠날 일이 자꾸 가까워져 가는 거니까 말이야. 그래도 현이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속 한 번 안 썩이고 우리의 소중한 조카, 아니 딸로 자라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이모한텐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모부의 첫 번째는 늘
우리 현이인 거 살면서 절대 잊지 마렴. 졸업 축하하고 사랑한다 우리 딸. 저도 사랑해요 이모부. 이모부. 저도 두 분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알죠? 꼭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절 키워주신 두 분의 은혜를 제가 오래도록 갚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만큼 절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셋은 결국 고기를 먹다 말고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중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가족 사진을 밥 먹기 전에 찍길 잘했다고 웃기도 했죠. 이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 나이 30대 중반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직업은 구급대원으로 직업처럼 남편은 정의롭고 씩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예비 사위의 직업을 들은 이모부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시더군요. 그 이유를 저는 남편이 집에 첫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알게 됐죠. 이모부는 인사 온 남편을 앞에 앉혀두고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더군요. 난 솔직히 자네 직업을 듣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었네. 물론 주로 위급한 사람을 도우러 출동하는 일이 많겠지만 구급대원도 화재 현장에도 가고 일할 때 취객들한테 얻어맞는 일도 많다고 들었어. 난 우리 현이가 자네 걱정에 매일 노심초사하며 살까봐 크게 걱정일세. 게다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아주 혹시라도 자네의 목숨까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일찍이 엄마를 잃었던 우리 현이가 남편까지 잃게 되는 불행을 겪으면 어쩌냔 말이야. 이모부는 오매불망 제 걱정뿐이셨던 거예요. 제게 이모와 이모부의 칭찬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남편은 자신을 반겨줄 거라고 믿었던 이모부의 의외의 말에 당황한 것 같더군요. 하지만 직업 때문에 죄송하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죠. 이모부는 그런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한숨을 한 번 쉬시곤 다시 말씀을 이으셨어요. 하지만 내 괜한 걱정 때문에 우리 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네를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래서 난 자네에게 오늘 꼭 부탁을 하고 싶었어. 물론 국민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일하는 자네 직업이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받아 마땅함은 잘 알고 있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직업인 것도 알아. 하지만 우리 현이와 결혼하면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만큼은 늘 잊지 말아주게. 세상에서 자네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 현이가 집에서 항상 자네 걱정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야. 그러면 자네가 조금이라도 몸을 조심하면서 일하게 되지 않겠나. 처음 만난 날부터 이런 부탁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네. 아닙니다, 이모부님. 이모부님 말씀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자, 우리 이제 무거운 이야긴 그만하고 식사하세나. 우리 안 사람이 자네 만난다고 얼마나 들떴는지 아주 임금님 수라상을 차려놨어. 무거웠던 첫 분위기와 달리 그 뒤로 분위긴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이모와 이모분 사람이 싹싹하면서도 진중하고 무거워 보인다며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뒤에도 이모분 먼저 자신에게 연락해 술도 사달라고 하고 싹싹하게 굴던 남편과 아주 사이좋은 관계가 되었죠. 이모 또한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집에 오면 사위라고 가만히 있지 않고 두 팔을 걷어붙여 열심히 음식도 설거지도 하던 남편을 굉장히 예뻐하셨고요. 남편과 저는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 합가를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서울에 집을 사기엔 돈을 많이 모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마침 시모가 집을 알아보던 우리에게 합가를 제안했었거든요. 어차피 네 시누이들에도 자기 오빠보다 먼저 시집간 지 오래잖니. 우리 집이 낡긴 했어도 좀 넓으니까 여기 살면서 집 살 돈을 모으면 좋지 않겠어? 내가 친딸처럼 잘해주마. 이모부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우리에게 얻어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그동안 키워주신 이모부께 더는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결혼 전 시모는 첫인사를 온 제게 그래 고하면 어떠니? 나도 우리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셨다.
솔직히 세상 사람 중에 고아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언젠가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기 마련인데 하는 말을 해주며 이후에도 제게 잘해주었기에 저는 합가를 결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친딸처럼 제게 잘해주겠다던 시모는 제가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부터 자꾸 이상해지더군요. 뭐야, 너 저번엔 팔에 화상을 입고 오더니 오늘은 왜 얼굴에 멍까지 들어왔어? 취객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구급차에 태우려고 하니까 왜 자기 몸에 손을 대냐면서 주먹을 막 휘두르더라고요. 잘 피해서 했는데 제가 좀 굼떠서 이렇게 됐네요. 아휴,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아니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자꾸 다쳐서 오는 거야? 난 너무 귀해서 매도 한번 제대로 못 들고 키운 아들인 네가 자꾸만 아프니까 이 엄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연애 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같이 살아보니 결혼 전 이모부의 걱정이 현실이 되더군요. 남편은 취객에게 얻어터져 얼굴이나 몸에 멍이 들어오기도 하고 화재 현장에 응급 환자를 구하러 달려갔다가 화상을 입고 오거나 출동 중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 다리가 부러진 남편 때문에 시모는 자신이 운영하던 국밥집 문까지 닫고 남편에게 달려갔었죠. 아들이 귀한 집안이라 특히 시모는 남편 일이라면 목을 매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연락을 받고 회사를 조퇴하고 병원에 달려갔는데 시모는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호들갑을 떨고 있더군요. 아이고, 우리 아들 다리 어쩌냐? 으, 이 썩을 놈들 왜 항상 위험한 일을 널 제일 먼저 앞세워? 네가 착하고 만만하다고 다들 너만 부려먹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들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데요. 저처럼 다치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창피하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어머니. 여기 응급실이에요. 내가 지금 조용히 있게 생겼어? 우리 귀한 아들 다리가 이렇게 됐는데. 아마치 아가 너 잘 왔다. 아무래도 이상해.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엔 이렇게 자주 다치고 들어오지 않았거든. 근데 너랑 결혼하고부터 다리도 부러지고 화상 있고 저번엔 퇴근길에 교통사고까지 났잖아. 아무래도 세아가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부주의해서 생긴 일을 왜 집사람 탓을 하시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맞아요, 어머님. 남편 다친 건 물론 저도 너무 속상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네가 서운한 게 지금 문제야? 우리 아들 안 다치는 게 우선이지. 시모는 남편이 그렇게 다치는 게 모두 제 탓인 양 말하더군요. 너무 서운했습니다. 진짜 친딸처럼 여겨주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처음 자신의 말과 달리 항상 남편만 챙기고 은근 저는 차별하던 시모 행동이 전에도 조금 서운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다친 걸 제 탓까지 하니 남의 부모는 남의 부모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무당집까지 다녀왔더군요. 그리고 난리법석을 떨며 이렇게 말했죠. 무당이 그러는데 집안의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게 맞대. 어쩐지 이상했어. 이걸 어째. 당신 내가 그렇게 세아가 탓하지 말라고 다그쳤는데 결국 무당집까지 갔다 왔어? 어디 그런 사기꾼 말을 듣고 세아가한테 상처를 줘? 그거 다 부적 팔아먹으려고 수쓰는 거야. 부적으로도 안 된대요. 이건 큰돈 들여서 정성 들여 구슬해야 한대. 시끄러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정신 빠진 여편 내가. 미안하다 아가. 네 시어머니가 가끔 저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해야 된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당신 입 다물어. 구탈 돈 있으면 차라리 그걸로 우리 며느리 명품 가방을 하나 사주겠다 이 사람아. 어머니, 아버지도 저도 그렇게 화를 내는데 결국 거기까지 가셨어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이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어머니는 이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여보 미안해. 들을 것도 없어. 들어가자. 하도 기가 차서 한마디 하려는데 저보다 먼저 시아버지와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역정을 내줬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쯤부터 시모는 저를 계속 못마땅하게 여기더군요. 게다가 그토록 아들아들 거렸던 시모는 제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제가 딸을 낳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시모에게 저 또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니 꾹 참고 며느리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둘째를 임신하기 바로 직전의 어느 날 시모는 대뜸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예, 나 1,000만 원만 좀 줘봐라. 네 시아버지한테 말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잖니. 1,000만 원은 왜요? 무당이 그러는데 아들 낳는 굿이 있단다. 둘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하지 않겠어? 그놈의 아들 정말 지겨웠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 돈이면 차라리 우리 애 아빠 보약도 지어주고 우리 애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줄래요. 아니면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가거나 집 사는 데 보태는 게 훨씬 낫겠어요. 죄송하지만 전 그런 데 쓸 돈을 못 드려요. 못 줘? 기가 막혀서. 나 땐 시어머니한테 말대꾸 하는 건 상상도 못했어. 하여튼 요즘 것들은 건방지기 짝이 없어. 얼마 뒤 둘째를 임신하고 몇 달 뒤 둘째의 성별이 여자애라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을 때 정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시모가 또 얼마나 싫은 소리를 할까 싶어서 말이죠. 안 그래도 임신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한다며 부적을 잔뜩 사와서 저를 또 고생시켰거든요. 제 베개며 집안 곳곳 천장에 붙여두고 속옷에까지 넣으라기에 정말 기함을 했었어요. 그래도 일일이 거절하는 것보다 애타는 시모 마음을 위해 들어주는 게 낫겠다 싶어 믿지도 않는 부적을 지니고 다녔는데 역시 부적 같은 건 다 사기였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둘째가 딸이라는 말을 들은 시모는 입에 거품을 물더군요. 또 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구술해야 한다고 했었잖아. 이제 어쩔 거야? 어머님, 제가 그 비싼 굿을 못 해드려도 어머님이 원하는 부적은 하라는 대로 다 붙이고 지니고 다녔잖아요. 그런데도 결과가 이런 걸 어떡해요? 이게 어디 제 문제예요? 그리고 요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자꾸 그런 미신을 믿으세요.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이 소중해요. 그러니까 아들 이야기 좀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여자고 어머님도 여잔데 여자면 좀 어때서요? 여자면 어떠냐고? 집안의 대는 이어야 할 거 아니야. 너 우리 집안 대를 끊어놓을 셈이냐? 잔말 말고 너 얼른 셋째 준비해.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딸이면 뭐 어때서요? 그리고 우린 셋째 생각 없어요. 가뜩이나 둘째까지 낳고 기르려면 계속 돈도 얼마 못 모을 텐데 셋째까지 낳으면 언제 집 살 돈을 모으겠어요? 우린 둘째까지만 낳기로 이미 상이 다 끝났어요. 그래, 당신 제발 그만 좀 해.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요즘 그런 거 따지는 시대는 한참 지났어. 우리 어머닌 당신한테 시집살이 같은 거 한 번도 시킨 적 없는데 먼저 합가까지 하자고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며느리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어른으로서 창피한 줄 알아. 시모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며 씩씩대더군요. 저는 슬슬 시모가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아직 돈도 많이 못 모은 상태였고 둘째를 낳고도 2년은 지나야 목표했던 돈을 그나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차마 분가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집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늘 제 편을 들어주고 절 위해주던 시아버지 덕분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진 항상 시모를 나무라며 제게 대신 사과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외출을 하면 늘 우리 예쁜 며느리 생각이 났다며 맛있는 과일을 시모 몰래 사다 주거나 한 번은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해 주시기도 했죠. 내가 경비 일하는 아파트 분여회에서 경비원들한테 감사하다고 보너스를 돌렸어. 이걸로 우리 며느리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그냥 너 좋아하는 거 사라고 상품권으로 사왔다. 우리 며느리 내가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알지? 반면 한 번씩 놀러 오던 시누인 시모 옆에 딱 붙어서 항상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시누이는 아들만 둘을 낳았는데 그래서 제게 항상 기세 등등해 하더라고요. 엄마, 이래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난 아들 낳기가 세상에서 제일 쉽던데 어떻게 아들은 둘은 고사하고 하나도 못 낳았대? 새언니,
아니 뭐 음식을 잘못 먹은 거예요? 그냥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듣자 듣자 하니 말이 아주 도를 지나치더군요. 그전에도 몇 번 주의를 줬지만 그날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때 대파를 썰고 있던 전 신우이에게 대파를 통째로 던져버렸습니다. 통쾌하게도 대파는 신우이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더라고요. 어머! 이거 뭐야? 아우, 눈 매워. 새언니, 교양 없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교양 없는 말은 지금 아가씨가 하고 있었어요. 교양이 무슨 뜻인지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요? 내가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가씨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못된 말 하고 다니면 대파가 아니라 주먹을 맞을까봐. 그런 소리나 하고 다니니까 남편하고 시부모한테도 그렇게 무시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번만 더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 하면 대파가 아니라 이 도마를 날려버릴 줄 알아요. 제 말에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시근덕대더군요. 신우이가 자기 남편과 시부모에게 무시받고 사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심해보는 직업이 좋고 제법 잘 사는 집 아들이라 고졸이던 신우이에 비해 사회적으로 좀 잘난 사람이었어요. 신우이 또한 저처럼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신우이의 시부모도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라 신우이는 집에 와서 항상 하소연을 했었죠. 신우인 시부모와 남편에게 받던 무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었던 거예요. 시모는 그런 제 행동을 보고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어멈 말이 다 맞는데 어디서 역정이냐며 먼저 시모와 신우이를 혼내던 시아버지로 인해 입을 꾹 다물어야 했습니다. 저는 시모와의 불화를 이모와 이모부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모부는 저를 키워주신 분답게 진즉 눈치를 채고 종종 저를 위로해 주시더군요. 현이야, 이모부 지금 너희 집 근처인데 나올래? 아까 너 네 이모랑 통화할 때 목소리 별로 안 좋았다며? 이모부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소곱창 사줄게. 이모부는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흘러갈 순 없는 법이라며 나쁜 일은 오래 기억하며 속상해하지 말고 얼른 잊어버리라고 말해주시더군요. 그날 자신은 잘 먹지도 않고 제 입에 곱창을 넣어주시던 이모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고작 2주 뒤 이모부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부가 일이 있어 외출을 했던 그날 저녁, 저는 조금 늦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하지만 왠지 느낌이 이상한 게 그 전화를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받지 않았는데 이모는 또다시 제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방에 들어가 이모의 전화를 받은 전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현이야, 빨리 병원으로 좀 와. 얼른. 네 이모부가 뇌출혈로 쓰러졌어. 이, 이모부가요? 어디 병원이에요? 당장 갈게요. 저는 너무 놀라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챙겨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옆에서 전화 통화를 들은 남편도 황급히 제 뒤를 따라 나섰죠. 너무 당황해서 당시 4살이던 큰딸과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던 둘째, 그리고 차리던 저녁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얄미운 말로 불러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너 밥하다 말고 어디 가니? 왜? 은근슬쩍 시애민 굶기고 니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오려고? 애들은 다 나한테 떠맡기고? 나 배고프니까 얼른 밥부터 하고 어딜 가기나 해. 아무튼 뭐라든 예쁜 구석이 없어. 어머니, 지금 이 사람 우는 거 안 보이세요? 처가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제발 분위기 파악 좀 하시라고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시모였어요. 그때라도 시모에게 이모부에 대해 말을 할까 했지만 하는 말이 너무 얄밉고 짜증나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와버렸죠. 뒤에서 남편이 이모부가 쓰러지셔서 가봐야겠으니 애들 좀 부탁한다고 외치며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모, 이모부는요? 괜찮아요? 으, 모르겠어. 의사 말로 수술을 시도해보긴 한다는데 너무 늦게 발견됐대. 이모는 병원에 도착한 절 끌어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이모에게 듣기로 이모부는 이모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지방까지 가는 장거리 손님을 태웠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뒤 이모부는 연락도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았다는군요.
이후 이모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며 초조히 기다리다가 이모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은 거죠. 네 이모부가 화장실 가려고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잠깐 들렀던 모양이야. 눈을 붙이려던 건 아닌 것 같은 게 발견됐을 때 운전석 의자가 뒤로 젖혀져 있지는 않았다고 했거든. 아마 화장실 다녀오기 전이나 후에 뇌출혈이 와서 그대로 운전대로 엎어진 것 같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남의 차 안을 그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니? 그렇게 네 이모분 쓰러진 지 몇 시간 동안 방치됐었나 보더라.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좌석을 뒤로 젖힌 게 아니라 불편한 모습으로 운전대 꼬꾸라져 있던 네 이모를 이상하게 여기군 신고해서 뒤늦게 발견이 됐던 거야. 하지만 이모분 골든타임을 놓쳐도 너무 한참을 놓쳤던 겁니다. 이모부가 무사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이모부는 다음날 새벽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고맙게도 슬픔에 빠진 저와 이모 대신 상주 역할을 하며 두 딸도 돌봐주었죠.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지. 네 아버지 같은 분이셨는데 그래 얼마나 상심이 크니. 시아버진 시모와 함께 장례 첫날 조문을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모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해주시던 시아버지와 달리 시모는 새초롬한 표정으로 조문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그리곤 소주까지 시켜서 이 집 맛집이었네 하며 육개장을 두 그릇이나 비우더라고요. 기가 찼지만 큰 소리 내기도 싫고 어쨌든 조문을 와줬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었으니 그저 입을 다물었죠. 그렇게 3일장을 치른 후 우린 이모부를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시게 됐습니다. 저는 이모부의 유골함을 어루만지며 하고 싶지 않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모부 심심하고 외로운 거 싫어하시는데 여기 혼자 계시게 해서 죄송해서 어떡하죠? 그렇게 예뻐하시던 손녀들 데리고 자주 올게요. 우리 이모부 벌써 보고 싶어서 어떡해요. 이모부 그동안 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갚겠다던 은혜도 아직 제대로 못 갚고 보내드려서 죄송해요. 이모부, 아니 아빠, 안녕히 가세요. 저는 그렇게 이모부에게 작별을 고한 날 난생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보았습니다. 이모와 남편은 그런 제 손을 잡고 안아주며 함께 흐느꼈죠. 이모,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주무세요. 그렇게 억지로 눈 붙이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살고 하다 보면 어떻게든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저 자주 올게요. 아셨죠? 그날 이모를 집에 데려다 드린 저와 남편은 슬픔에 빠진 이모가 집에서 잠드시는 것까지 보고서야 애들을 데리고 이모 집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애들과 함께 먼저 들여보내고 잠시 약국에 들러 두통약을 샀어요. 하도 울어서인지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시모가 저를 반갑게 부르더군요. 왔니? 아이고, 잘 왔다. 시모는 거실에서 깍두기를 담그고 있더라고요. 시모가 하는 국밥집은 크기도 작고 손님도 적어서 많은 양의 김치나 깍두기가 필요하지 않아 시모는 그렇게 종종 집에서 김치나 깍두기를 담그곤 했었거든요. 믿긴 했지만 혼자서 장사하랴 재료 준비하랴 힘들 시모를 위해 저도 퇴근하고 함께 돕곤 했었죠. 그런데 시모는 하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있던 제 얼굴을 빤히 봤으면서도 아주 황당한 말을 내뱉더군요. 왜 이렇게 늦게 와?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빨리 옷 갈아입고 와서 나머진 네가 담가라. 아유, 허리 부러지겠다. 3일 동안 푹 쉬고 왔으니까 이제 일할 때도 됐잖아. 이게 아빠나 다름없는 이모부의 장례를 막 끝내고 돌아온 며느리에게 할 법한 소리랍니까? 3일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장례 치르랴 슬퍼하랴 정신 없었을 저에게 시모는 깍두기를 담그라고 하더군요. 피곤에 지쳐 오자마자 잠든 어린 딸들을 방에 두고 나오던 남편도 화장실에서 막 나오던 시아버지도 그런 시모를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날 그동안 참았던 시모에 대한 분노가 빵 터져버렸습니다.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3일 동안 쉬고 왔다고요? 장례 치르는 일이 쉬는 거라고 대체 세상 사람 누가 그래요? 저 지금 절 키워주신 이모부 장례 치르고 돌아온 거예요. 제 아빠나 다름없는 분 장례예요. 어떻게 어른이 돼서 자식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맞잖아. 너 장례 치른다고 3일이나 회사 쉰 거. 그리고 네가 내 자식이니? 며느리지. 아빠는 무슨 그래봤자 부모도 아니고 고작 피도 안 섞인 이모부인데. 예, 내가 차라리 피 섞인 네 이모 장례였으면 이해했겠는데 따지고 보면 생판 남인 이모부 죽은 거 가지고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남이 죽은 게 뭐 그렇게 슬프다고 죽상을 하고 있어? 가뜩이나 장례식장 다녀온 너 때문에 괜히 집이 우중충해진 것 같은데 벌써부터 집에 마가 끼는 것 같다. 아유, 이따 소금이라도 뿌리든가 해야지 원. 너 일하기 싫어서 괜히 화난 척 쇼하지 말고 얼른 와서 일해. 제가 지금 쇼하는 걸로 보이세요? 저 그동안 어머님이 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 집 살 돈 전부 모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 참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 남편 어머니니까 적당히 대응하면서 꾹꾹 참았던 거예요. 남편이 다치던 거 제 탓하던 것도 딸밖에 못 낳았다면서 눈치 주던 것도 우리 딸들 한 번 예뻐해 주지도 않았던 것도 전부 다요. 근데 절 키워주신 제 이모부를 생판 남이라고 폄하한 거 그런 이모부 장례 치르고 온 저한테 생판 남도 안 할 말하고 행동하신 거 이제 더는 전부 못 참겠네요. 어머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건방지게. 그거 아세요? 어머님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집에 제가 이모부한테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님도 제 남편도 왜 맨날 다들 제 편만 들고 어머님한테 화만 낼까요? 어머님이 오늘 저한테 한 것처럼 못되게 행동하시니까 다들 어머님을 믿고 존중해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이랑 죽이 잘 맞는 아가씨요? 남 흉보고 헐뜯을 때는 아가씨가 어머님하고 어울리지. 평소에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안부 한번 먼저 챙긴 적 있어요? 집에 올 때도 용돈이나 선물은커녕 어머님 위해서 음식이나 설거지 한번 안 하잖아요. 처가 무시하는 아가씨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저희 이모부는 아니었거든요. 저랑 이모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어디서든 환영받고 존경받는 분이었다고요. 그런 이모부를 차라리 모시지 않고 이 집에서 절 며느린커녕 남보다도 못한 취급하던 어머님이랑 같이 산 4년이란 세월이 전 지금 아까워 죽겠어요. 마음 같아선 앞에 있는 깍두기라도 시모에게 확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엔 시아버지도 계셨고 무엇보다 어른에게 그런 행동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조목조목 시모의 기분이 상할 말만 골라서 내뱉어버렸죠. 아니나 다를까 다른 가족들의 태도에 대해 평소 엄청 서운해하던 시모는 제 말에 자존심이 제대로 상한 것 같더군요. 하지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는지 말없이 씩씩대던 시모가 겨우 한다던 말이 고작 이거였어요. 이것이 그동안 니들 돈 모으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래요. 저희 돈 없어서 어머님이 같이 살자는 거 거절 안 했었어요. 돈 모으려고요. 근데 어머님 우리한테 생활비 따박따박 받아가셨잖아요. 두 분께 감사해서 장도 항상 저희 돈으로 받는데 저희가 그냥 받아먹기만 한 모렴치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분명 결혼 전에 절 딸처럼 대해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친엄마 친딸 사이처럼 사이좋게 잘 살자면서요.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신 적 있어요? 저는 적어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며느리 돌인 다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절 못살게 굴어도 혼자 식당하는 어머님 힘드실까 봐 김치며 깍두기며 담그는 것도 도운 거라고요. 저도 육아하랴 일하랴 퇴근해서 힘든 와중에도요. 전 어머님이 원하는 것처럼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예요. 그래서 어머님 원하는 며느리 못 대드릴 것 같으니까 조만간 직구해서 나갈게요. 내년까지 돈 모이길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편이 훨씬 낫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니까요. 여보, 제 말하는 거 들었어요? 기가 차서 진짜. 깍두기 한번 담그랬다가 내가 벨소리를 다 듣네. 그래, 나가라, 나가.
저는 시모에게 분가를 선언했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더 기가 차하며 시아버지를 보더군요. 하지만 시모에게 돌아온 건 시아버지의 꾸질함과 남편의 진절머리 내며 소리치던 원망뿐이었습니다. 당신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알아. 피가 안 통했어도 친자식처럼 키워줬으면 당연히 부모나 다름없는 사돈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그리고 몸도 마음도 잔뜩 지쳐있는 어멈한테 위로는커녕 어떻게 일을 못 시켜서 안달이냐고. 당신 정말 질린다, 질려. 어머마, 내가 대신 사과하마.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그래, 나도 이젠 너한테 차마 더 같이 살자는 말은 못하겠다. 장현이랑 상의해서 얼른 좋은 집 구해서 나가려무나. 내가 돈도 보태주마. 어머니, 제가 아무리 집사람한테 잘해도 전 항상 어머니 때문에 집사람한테 죄인이었어요. 이모부, 이모부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어머니 제 아내고 제 자식들 엄마인 이 사람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세요? 저를 아끼신다고요? 진정으로 저를 아끼신다면 제가 소중히 여기는 제 아내나 딸들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 사람 말처럼 저 분가에서 어머니 때문에 그동안 집사람이 받은 상처에 대해 용서 구하면서 살 거예요. 여보, 미안해. 가뜩이나 마음 아픈 사람한테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더 들을 것도 없어. 얼른 방으로 들어가자. 시모는 저와 남편이 방에 들어오고 나서도 어떻게 가족들이 하나같이 자기만 나쁜 사람 취급하냐며 거실에서 엉엉 울어댔어요. 그리곤 신우이에게도 하소연하려 전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신우인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바쁘니까 끊으라며 시모를 귀찮아하더라고요. 시모가 쩌렁쩌렁하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한 덕에 저도 남편도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죠. 그 뒤 남편과 전 정말로 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도움을 거절했어도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 대출을 끼면 작은 집이나마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휴가가 길지 않아 휴가가 끝난 뒤엔 퇴근 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하원시켜 함께 집을 보러 다니곤 했죠. 시모는 집에서 저를 볼 때마다 큰 소리로 콧방귀를 뀌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이모였습니다. 현이야, 이모한테 좀 와주면 안 되니? 평생 같이 살던 이 이모부가 갑자기 없어져서 그런지 이모 너무 외롭고 힘들다. 자꾸 네 이모부 생각만 나고 잠깐 잠이 들어도 악몽을 꿔. 이모는 이모부의 장례가 끝난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제게 전화해서 우시더군요. 때문에 저와 남편은 거의 매일 밤마다 가서 이모를 달래드리고 어떨 땐 재워드리고까지 왔습니다. 이모는 그런 저와 남편에게 울면서 고마워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커 보이던 이모가 어느새 몸집도 작아지고 한없이 약하게만 느껴졌거든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부탁했죠. 여보, 우리 집 구하지 말고 그냥 이모 집 들어가서 이모 모시고 살면 안 될까? 가뜩이나 요새 몸도 계속 안 좋으셨는데 이모부 보내고 저렇게 힘들어하기까지 한 이모를 도저히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난 만약 유일하게 나한테 손 내밀어준 이모가 아니었으면 어디 고아원이라도 가서 외롭고 힘들게 컸을 거야. 그런 이모한테 이젠 내가 은혜를 갚고 싶어. 이젠 예전에 이모랑 이모부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모를 지켜드리면서 살고 싶어. 당연히 되지. 비록 돈 모으려고 합가한 거긴 하지만 당신도 4년 동안 우리 부모님 모셔줬잖아. 난 당신이 좋으면 다 좋아. 이모님 댁 들어가면 나도 당신처럼 이모님께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 당신을 이렇게 잘 키워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감사한 분이니까 말이야. 남편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제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이모에게 전화해 의견을 여쭤보니 이모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모와 제가 대판 싸운 날 이후 일주일 만에 이모 집으로 이사하게 됐죠. 그동안 고마웠다 어머마. 가서 이모님 많이 위로해드리고 잘 모시면서 살아. 장현아, 어머니 나한테 그랬듯이 너도 사돈께 잘해야 한다. 우리 손녀들
할아버지가 한번 안아보자. 시아버진 우리의 결정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끝까지 이렇게 구시렁거리더군요. 빈대야 뭐야. 집 살 돈 없어서 이 집 저 집 빌부고 다니는 거면서 자존심 상하니까 지 이모 위한다는 거짓말만 하고 있어. 은혜도 모르는 것들. 어디 가서 잘 사나 보자. 예전 같으면 발끈해서 한 소리 했겠지만 이제 질릴 대로 질려버렸던 전 대꾸할 가치도 없는 시모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시아버지 또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시모에게 화를 내려던 남편에게 그냥 얼른 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혼 4년 만에 이모부를 잃고 지긋지긋한 시모와도 작별하게 됐죠. 그 뒤로 남편과 전 아주 편한 마음으로 이모 집에서 두 딸을 키우며 이모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면서 살게 됐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시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겐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만 시댁에 보내고 저는 애들을 데리고 밖에서 따로 시아버지만 만나고 살고 있어요. 어차피 시모는 손녀들을 예뻐하지도 않았으니 애들을 보여줄 필요도 없었죠. 아버님, 제가 집으로 못 가고 항상 밖에서만 뵈서 죄송해요. 아니다. 다 이해한다. 내가 며느리 너였어도 네 시애미 같은 사람이랑 절대 못 살았을 게야. 지금 네 시애미 얼마나 삐져 있는 줄 아니? 맨날 밖에서 맛있는 건 나만 먹고 온다고 말이야. 선물도 나만 사준다고 어찌나 불만을 늘어놓던지.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못하고 말이다. 오늘도 따라온다는 거 떼어놓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내가 아주 그 옆편네 같이 자식 낳고 이때까지 산정 생각해서 그냥 사는 거지. 내가 생각해도 참 철없는 사람이야. 난 언젠가 네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줄 거야. 그때 와도 늦지 않다. 시아버진 그런 절 충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 들어보니 시누인 시집살이가 지겹고 피곤하다며 명절 오후에 시댁에 가면 누워서 퍼질러 자기 바쁘다더군요. 옆에 두고 헐뜯고 약올릴 죄가 없으니 심심해서 말을 걸려던 시모를 귀찮아하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처가를 무시하던 신우의 남편도 뚱하니 있다가 신우이와 함께 저녁에 밥만 먹고 후딱 돌아가기 바쁘다고 했죠. 제 남편도 명절 당일 아침에 갔다가 금방 돌아왔다 보니 시모는 쓸쓸했던 모양이더군요. 올해 명절에 시모는 분가 이후 처음으로 제게 전화를 걸더니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머마, 잘 지내지? 에휴, 너희도 우리 손녀들도 없으니 집이 아주 휑하다. 남들은 명절이면 시끌시끌하고 그렇게 하하호호 한다는데 우리 집은 무슨 초상 난 것 같아. 네 시아버진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나가버리고 네 시누이랑 김서방은 지금도 방에서 잠만 퍼질러 자고 있다. 손주들은 자기 시부모가 명절이라고 오래 데리고 싶어 했다고 아예 자기 시댁에 두고 데려오지도 않았고 장현이도 매번 너 약 올리던 자기 동생 보기 싫다고 항상 아침만 먹고 가버리지 않니. 잠깐 있을 때마저도 아직 나에 대한 원망이 남았는지 나랑 얘기도 잘 안 하려고 들고 말이야. 난 너무 외롭다. 너희랑 같이 살 때가 그리워. 저는 아무 대답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버렸어요. 그렇게 절 구박하고 손녀들도 한번 예뻐해 주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아쉬우니 이제 와서 저딴 소리를 하는 시모에게 무슨 소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시모는 이렇게 말하고 조용히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 나한테 화가 많이 났겠지. 그냥 조용히 기다리마. 언젠가 네가 날 용서하고 날 보러 와줄 때까지 말이야. 솔직히 시모에 대한 제 마음이 언제쯤 풀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모를 부모처럼 극진히 모시고 가끔 친자식처럼 애교까지 부려주는 남편을 위해 언젠간 시모를 찾아뵈려고 하고 있어요. 시간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법이니 제 묵은 감정도 언젠간 흐려질 거라고 막연히 믿고 있거든요. 지금 저와 남편은 딸들과 함께 이모를 모시고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여행도 다니고 종종 외식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와 결혼했던 당시
그냥 시기가 안 좋았던 거였는지 지금 남편은 별로 다치는 일 없이 무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덕분에 제가 남편을 걱정하는 일도 전에 비해 아주 많이 줄어들었어요. 굿은 무슨 역시나 시모가 만나고 다니던 무당은 순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렇게 전에 비해 너무나 행복한 요즘으로 인해 과거 시댁에 살며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나쁜 기억들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번씩 이 행복을 이모부도 함께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서글퍼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늘에 계신 이모부는 분명 제가 자신을 잃은 슬픔에 잠겨 사는 걸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때문에 전 저를 지켜보고 계실 이모부를 위해서라도 제 엄마와 다름없는 이모와 우리 두 딸을 지키며 남편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저를 보며 이모부는 우리 조카, 아니 우리 딸 대견하다며 웃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제 시모처럼 가끔 남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자신의 주관과 생각만을 강요하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만큼 다른 사람 또한 중요하고 존중해줘야 하는 존재라는 말을 사연을 마무리하며 꼭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못되게 살다간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배웠으면 한다는 말도 함께 말이죠. 마지막으로 저희 이모와 이모부처럼 친자식이 아닌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고 키워주신 혹은 키우고 계신 모든 양부모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